지난번 상하이에서 있었던 제12차 미중무역협상 그 뒤 결과에 대해서 조금씩 후속 보도가 나온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하이에서 있었던 제12차 미중무역 협상은 미국의 3,250억 달러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로 끝났는데요. 실제로 양국의 견해차를 확인한 자리 정도로나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향은 양측 모두 있었겠죠. 그러나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좋을지조차 인식을 갖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협상 뒤에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상하이 협상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표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협상이 별 성과 없이 끝나자 지체 없이 9월 1일부터 징벌적 관세를 시행한다고 트위터를 날린 거죠. 그런데 미국의 고위 관료들, 예를 들어 재무부 문희신 장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포하기 전에 중국 정부에 먼저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상당한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징벌적 관세 부과 전에 중국 정부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하이 협상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징벌적 관세를 내릴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만의 이코노미스트 오가룡 씨입니다. 오가룡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험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 전에 필요한 조치는 다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 LA 지역의 화교 매체는 상하이 협상이 있기 전에 미국이 중국에게 마쿠 협상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는 금년 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역 협상을 종결지어야 한다. 이렇게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 뉴스의 소스가 이 화교 매체 하나밖에 제가 발견을 못해서 어디라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이 화교 매체를 지켜본 바에 따르면 함부로 보도하는 그런 매체는 아닙니다. 비교적 신중한 편이죠. 그래서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뉴스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이 화교 매체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시간표를 따라서 로마 병정처럼 앞으로 전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중국 측이죠. 중국 측은 지난번 협상 결렬 통보부터는 사뭇 그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강경한 태도로 돌변했다고 할 수 있죠. 알 수 없는 것은 중국이 강경 태도로 전환해서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11차까지 있었던 중국의 입장은 또는 태도는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미국을 잘 달래서 과거 몇 차례 있었던 것처럼 미국 상품을 사주는 성의를 보여서 원만하게 협상을 이루는 것,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목적이 단순한 무역 적자 해소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체제 변화에 있어 보이니까 중국 또한 이런 식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는 거죠. 과연 미중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상 가능한 결과는 두 가지죠. 미중이 서로 타협해서 어느 선에서 절충을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협상은 결국 결렬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으니 우리로서는 이 두 가지 가능한 결과에 모두 준비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협상이 절충돼서 합의를 이루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미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절충이 가능할까요? 소위 미국의 수용 최저 하한선은 어느 수준일까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여태까지 요구해온 사항들, 요구사항 자체를 포기하거나 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지금 의뢰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나라가 합의 또는 절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고 그 대신 미국은 중국이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어떤 시간표에 따라 집행할 것인가, 여기에는 좀 여유를 주어서 그렇게 절충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되 미국은 중국의 입장을 수용해서 집행하는 시간표와
방법을 완화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지금처럼 강경 모드를 계속 보인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속되는 의문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정책이나 외교를 보면 과거에는 앞으로 나가면 공격할 수 있고 안으로 돌아오면 후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거진커퇴, 이런 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의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그 외교의 방침을 보면 진퇴양난의 골짜기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듯한 인상을 좀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시행했던 사드 대응도 그렇죠. 한번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취한 대응에 따라서 미국이 사드를 철수했나요? 아닙니다. 그럼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사드 때문에 미안해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중국 국민들이 중국 정부 보고 아이고 사드 참 잘 처리했다 그러고 있나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의 한국 사드 사태에 대한 대응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생각합니다. 지금 대미 무역 협상을 강경 일변도의 분위기로 몰고 가고, 게다가 국내 여론전을 그렇게 함께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은 그 이면에 국내 내부의 정치 공학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중 민주화 인사 중에 한 사람인 전포콩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 상하이 협상에서 원래 시진핑 주석의 계획은 상하이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서 미국이 수그러드는 또는 움찔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베이다이허 행사에 가서 그것을 기반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신속하게 번개처럼 징벌적 관세를 부과 발표를 해서 시진핑 주석의 작전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오히려 혹 때려다 혹 붙인 꼴이 된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수일 전에 베이다이허 회의가 드디어 시작된 것 같다는 그런 전망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런 전포콩 교수의 말은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만,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시진핑 그룹의 정세 판단 능력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점점 중국 정부의 대응 능력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두 나라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 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미국 쪽의 전략이나 계획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보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소련의 해체를 가져온 군비 경쟁의 지옥으로 중국을 몰아넣는다,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 각지에서 미국은 중국과 대치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국지적인 군사 충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겠죠. 중국의 매체들이, 관영 매체인 것은 틀림없지만 중국의 인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시진핑 그룹의 입장을 대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와서 국지적 군사 분쟁의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쪽도 그런 가능성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제일 큰 의문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중국은 도대체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징벌적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은 과연 어떤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초빙한 전문가는 옥스퍼드 대학의 차이나 센터에 있는 조지 마그너스 교수였는데요. 이 양반은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했습니다. 히토류의 대미 수출 금지, 미국 농산품 구매 중지, 미국 에너지 구매 중지, 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 그리고 보잉 항공기의 구매 거부, 그리고 최악의 경우 협상 결렬.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치들이 미국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에게 마땅한 대응 수단은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1년간 중국이 말로는 대응한다, 대응 조치한다, 똑같이 보복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단이 별로 없었던 것과 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설마 하니 중국이 무대책으로 미중 무역 협상을 대하고 있단 말인가? 환율이 7을 돌파할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인가? 또 7을 돌파했을 때의 대책도 수립이 되지 않았단 말인가?
미국이나 서방 세계와의 자유무역이 어려워졌을 때 중국은 문 걸어 잠고 과거처럼 과거의 중국으로 회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하니 트럼프 대통령 다음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가? 민주당도 상당히 대중 강경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원래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의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여겨졌던 베이다이허 회의가 실제 회의는 열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다시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리는 것 같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베이다이허에서 국가 공헌한 과학자들 수십 명에 대한 포상 행사가 있었다고 보도를 하면서 이 포상 행사가 통상 과거의 경험을 볼 때 베이다이허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린다면 시진핑 주석과 그 그룹들은 반대파들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물리쳐야 되죠. 그리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어젠더들, 대미국 전략, 대홍콩 사태 전략, 대대만 사태 전략, 그리고 지도부의 인사, 그리고 거론되고 있던 시진핑 주석 주도의 정풍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들이 그 하나하나 이름만 올려봐도 뭐 거의 허리케인급입니다. 그리고 답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할 수는 없겠죠. 심지어 음모론이긴 합니다만 시진핑 그룹이 결과적으로 왕후닝에 매니플레이션 됐다, 이런 소문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진핑 그룹으로서는 이번에 베이다이허 회의가 열린다면 본인들의 능력, 그리고 본인들이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중국처럼 큰 나라, 그리고 인재가 많은 나라에 이 하나하나의 어젠다에 대한 대책이 없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개의 대책이 수립되겠죠. 문제는 좋은 대책이나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좋은 대책과 건의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지도부의 귀에 들어가고 지도부에 수용되느냐가 관건이었다는 거죠. 국가는 언제나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 근거는 없지만 중국이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자꾸 나오는 것은 내부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그 내부의 문제가 뭔지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미 8월입니다. 그 LA의 화교 매체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협상이 종료되지 않으면 준비된 액션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과감함은 이미 증명이 된 바 있죠. 그랬을 때 시진핑 그룹은 어떻게 수습을 하려 할까요? 함부로 짐작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경우의 수를 따라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도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중이 합의 도출에 성공할 경우는 그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공정한 경쟁의 룰을 중국이 이행하게 될 것이고 보다 더 시장을 외국에게 개방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한국에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긴장이 완화될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지도 더 커질 것입니다. 보다 개방된 중국이라는 것은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게 하는데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죠. 사실 이 결과가 전 세계가 바라는 베스트 리절트일 것입니다. 중국에게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단지 공산당 내부의 일부 이익 집단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만일 미중이 합의 도출에 실패를 하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국면에 들어갈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외환 보유고의 저하, 금융기관의 재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중국의 시장은 위축될 것이고 중국의 수요 감퇴는 전 세계의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의 금융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버블 조짐이 너무나 명백한 중국의 부동산의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IMF와 같은 사태가 중국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이를 구할 수 있는 국가나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규모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카드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부터 대량의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중국으로부터 파급되는 물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중국의 경제가 붕괴한다면 그 신호를 우리는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쉽고 명확한 신호가
위안화의 환율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신뢰성이 높고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니까요. 이미 위안화가 마지노선인 7을 돌파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환율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이 중국 대륙의 부자들 같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전문가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 정도를 임계치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만일에 위안화가 7을 돌파한다면 8까지는 금방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노도와 같이 8 돌파하고 9 돌파하고 이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그러므로 위안화의 환율을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다의 허회의는 지난번 허베이상의 발표로는 아마 8월 18일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으니 과연 중국 공산당이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는 그때까지 숨죽여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